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대선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윤 후보, 오늘 오전 후보 확정 후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섰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청년주택을 방문해서 2030 표심을 공략합니다. 네,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예.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또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 굉장히 큰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였는데 윤석열 후보가 최종 득표율 47.85%를 기록하면서 홍준표 후보를 한 6%여 차이로 제치면서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먼저 저희가 두 분에게 어제 윤석열 후보의 대선 후보 확정 어떻게 보셨는지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상대당으로서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사실 상대당이긴 했지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론조사의 내용도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기도 했어서 그랬는데 예. 네, 역시나 이제 당원들의 특히나 50대 이상의 당원들이 많은 지지를 보냈던 윤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상대당의 후보가 된 만큼 이제 존중하고 성리의 경쟁을 이뤄나가야겠지만 당내에서 어떤 내용이 좀 적잖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커뮤니티 관련한 곳에서도 한 1,500개 이상의 게시글로 탈당을 인증하는 게시글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당내의 민심이 당내의 어떤 마음이 50대 이상과 50대 이하가 극명히 달랐던 선거여서 예. 그것을 어떻게 모을 거냐가 아마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신 대변인은 이런 말 있었잖아요. 어대윤, 무야홍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예상하신 대로 됐나요? 어떻게? 저희도 사실 예. 누가 될지 예상을 했던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워낙 네. 초박빙의 그런 선거가 됐던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이번 표심에서 좀 특기할 만한 것은 저희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당원들의 더 2배가 가까운 이제 당원들이 더 모여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민심과 당심을 많이 맞추는 이제 그런 선거적인 지형이 이루어졌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심에서는 크게 윤 후보님을 다 났었어요. 지지를 했고요. 네. 또 여론조사에서는 또 홍 후보님께서 또 10% 정도 또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희 5대5 그 비율에 따라서 합산이 돼서 이제 어제 6% 차이로 결론이 난 것인데 어쨌든 받아들일 부분들은 또 받아들이고 네. 또 이제 보강할 부분들은 좀 더 보강을 해서 이제 대선에 임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엎치락뒤치락하면서도 윤 후보가 승리를 한 요인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좀 네. 저도 사실 여러 측면에서 좀 분석해 보려고 했는데 예. 그중에서 제일 강한 마음은 정권 교체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윤 후보께서 대통령 후보로서 좀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던 건 아마도 어쨌든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진 국민의힘 당원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컸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동의를 예. 좀 하시는지요? 저희도 일단은 그 국민들의 선택이니까요. 이 부분은 다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이제 윤 후보께서 이제 승리한 요인을 제가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은 예.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민들의 불만의 포인트가 결국은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는 이제 국민들의 그런 평가가 내재된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중심에 있는 그 대장동 게이트가 이제 백현동을 넘어서 이제는 거의 성남시 게이트로 이제 번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 그럼 윤석열 후보께서 아무래도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분의 수사 능력만큼은 인정하기 때문에 중앙지검으로도 이제 임명을 했고 또 검찰총장으로도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국민들의 기대가 반영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권력의 그런 오만함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윤석열 후보께서 좀 꺾을 수 있는 그 기백과 그 용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국민들이 높이 평가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신 대변인 그 얘기하신 대로 밖의 여론은 그러니까 이제 그 서버가 폭주할 만큼 그랬던 건 밖의 여론은 홍 후보가 좋았고 또 안의 당심은 윤 후보가 좋았다는 얘기죠. 근데 윤 후보가 됐으니까 윤 후보가 낮았던 그 밖의 여론을 이제 잡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그제 이제 윤 후보님께 남은 숙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 당이 이제 이 부분을 극복을 해야 되는 이제 과제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명확하게 드러난 것으로는 여론조사에서는 홍 후보님이 이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좀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예. 이제 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2030의 표심이 조금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원하는 정말 보수 개혁,
그 보수의 좀 새로운 모습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지금 원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선 과정에서 이제 잘 수용을 해서 네. 본선에는 그 전략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30에 대한 표심에 대한 전략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윤 예. 후보의 첫 공식 일정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는데 예. 오전에 서울 송파 가락시장을 방문을 했고요. 또 이따가 12시쯤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고 전해지고 있고 다음 주에는 이제 광주를 방문을 해서 5.18 민주묘지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김해 봉화마을까지 찾습니다. 첫 일정에 담긴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2030에 대한 전략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이준석 대표를 만나 뵙는 건 아마도 그런 취지가 있을 텐데 광주를 방문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방문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이어서 개사과를 한 것이 아주 논란이 되었고 게다가 사실은 이제 당내에서도 새로운 세력들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지금 탈당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위장당원이라는 말을 윤 후보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어떤 세력을 그렇게 지칭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신과 그리고 가족 수사에 대한 지적을 하니까 예. 이런 당은 정신머리가 없으니까 해체돼야 된다 이런 말을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건 원래 당원이 아니었던 후보인 만큼 사실 당에 원래 있던 세력들 혹은 아니면 새롭게 결합하는 세력들을 규합해낼 수 있을지는 아직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에 대한 반문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가락시장을 첫 그 일정으로 잡은 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한민국 경제가 거의 다 지금 망가지다시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역은 소수의 그 자영업자와 그 이제 일반 우리 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바탕해서 이게 이제 K 방역이라고 자랑을 했지만 일부의 희생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손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엉뚱하게 뭐 전 국민한테 다 돈을 뿌리겠다 또 이런 식으로 좀 헬리콥터 머니 얘기를 계속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지금 그 민생 현장, 민생에서 서민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과 그 아픔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보듬어야 된다라는 상징적 메시지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뭐 광주나 김해에 대해서 그 방문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어느 진영의 당대표가 아니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 헌법에서 부여한 그 의무와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는 그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모두를 다 아우르는 그런 모습으로서 대통령이 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광주도 찾아가셔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김해에 가서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예우를 하고 어느 정도 통합의 메시지를 대통령이 던지는 것이 대통령이 할 역할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 조금 이야기 드리고 예, 싶은데 저는 그런 행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전히 광주의 일이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당원으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이런 지점부터 개선해내는 게 그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무래도 작은 걸 크게 확대하는 거는 조금 적절치가 않고요. 이제 저희 당에서 그거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다 그걸 반성을 하고 지금 새롭게 가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 얘기를 해야지 과거에 뭐가 잘못됐고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거는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에 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네.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저희 국민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4개월 뒤에 이제 이재명 후보를 꺾고 청와대 빗장을 열기 위해서는 윤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넘어야 할 고개가 많을 텐데 신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가장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그 대선 후보로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한민국 현실을 지금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극복해야 될 문제, 그 예. 부분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당 선대위가 꾸려지면 예. 당의 조직과 또 당의 정책 능력이 같이 믹스가 돼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제시를 할 것이고요. 더 하나 중요한 것은 결국 대선은 최악보다 차악을 뽑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원리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증과 네거티브의 이제 그 경계선을 여야가 다 넘나들면서 할 것인데 저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분들 뭐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손가락에 10개가 다 모자랄 정도로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다 저희는 검증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걸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정보들을 저희가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선은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라고 하셨는데 이건 좀 어떤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후보의 훌륭함을 얘기하지만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후보의 또 안 좋은 면을 하면서 깎아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사실 이렇게 되면
정치 혐오가 생기고 정치적 무관심으로 나갑니다. 투표를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극렬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아무래도 두 후보 중에 상대평가기 때문에 누가 더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냐 예. 이걸 놓고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에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더 좀 가장 그래도 뭐 여러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집중을 좀 해야 될까요? 어쨌든 대선이라고 하는 게 5년짜리 정부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미래 조금 이슈? 요원해 보일지라도 예. 5년 안에 이룰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게 이제 기본주택, 기본소득, 기본금융이라고 하는 것이거나 혹은 아니면 주사일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충분히 다뤄지는 대선을 만들어내는 게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득표를 하고도 탈락한 홍준표 의원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예. 어제 이제 26년 헌신한 당에서 헌신짝처럼 내팽겨침을 당했어도 이 당은 제가 정치 인생을 마감할 곳이다. 백의종군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 절반에 이르는 지지를 받고도 낙선하는 희한한 선거도 있다. 이 부분도 좀 불편한 심경으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좀 삭제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그 홍준표 후보님의 그 선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당 구성원들이 다 놀랬을 겁니다. 네. 정말 대단한 저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제 기억으로도 아마 한 3-4달 전에 한 7% 정도 여론 지지율을 받으셨던 걸로 기억을 굉장히 합니다. 많이 올라오신 거죠. 예, 근데 네. 그게 이제 지금 48%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뭐 거의 7배 이상 상승을 하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조직적으로도 많은 열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 투표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거두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홍준표 후보님이 가지신 그 저력, 그 능력 이제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는 저희가 다 융합을 하는 이제 용광로 선대위를 꾸려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어제 결과가 났고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당선된 사람이 있으면 또 낙선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그 마음이 좀 아물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는 그런 홍 후보님의 모든 역량들까지 다 집약을 시켜서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제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사실 민주당에서도 이제 경선이 끝나고 네.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이 흡수가 될 것이냐 뭐 이 부분에서 좀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네. 홍준표 후보의 많은 지지층이 좀 흡수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역시도 그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지지자들의 어떤 봉합은 제가 보기에 조금 더 민주당보다 조금 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윤 후보를 거부한다고 여겨지는 어떤 분들이 탈당을 하고 있어요. 그 민주당에서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고 사실은 후보 간의 결합보다도 지지자들의 결합이 되게 중요한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탈당 게시글이 계속 나오고 있고 탈당하는 방법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지점들은 국민의힘의 아주 큰 과제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층 흡수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동의하시나요?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아직 그 전당대회 결과가 나온 지 24시간이 아직 채 안 됐습니다. 오후 2시에 발표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이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이낙연 후보 측에서 서로 세게 붙었죠. 굉장히 극렬하게 붙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선 불복 논란으로 아마 하루 정도 시간을 더 보냈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거에 비하면 어제 현장에서 모든 후보님들께서 승복을 연설해 주셨고요.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지지자들의 그런 화학적 유기적 결합인데 그건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경선 캠프는 본선 선대위로 전면 재편이 될 것입니다. 관심은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뭐 킹메이커로 불리는 분이죠. 재등판을 할 것이냐. 이게 들어오게 된다면 윤 전 총장 캠프를 이렇게 비유했잖아요. 파리때에 비유하기도 했었는데 조직부터 손볼 거다. 들어오게 되면 싹 다 갈아 엎을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있거든요. 어떻게 당내에서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아무래도 선거 본선에는 네. 어떤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예. 이제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아무래도 저희 대선판에 또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그런 조직에 대한 평가는 어떤 한 개인이 지금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선출된 후보가 계시고 또 당대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후보와 당대표의 그런 논의와 상의를 통해서 이제 선대위원장 인선부터 들어갈
갈 겁니다. 그래서 선대위원장에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합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용광로 선대위를 꾸려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 당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대선 승리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크고 우리가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3월 9일 대선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는 긴장의 모드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만약에 전 위원장이 합력이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대선 구도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실 거예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지금이랑 많이 다를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많이 생각하고요. 다르지 않다.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아주 노련한 것을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들어오시게 돼서 비대위원장 정도를 맡으시면 또 많은 것들을 바꾸시긴 하시겠죠. 네. 근데 사실 지금 예를 들면 기후 위기를 겪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에 정말 81세가 되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과 함께 창당하고 그리고 노태우 씨의 어떤 경제 스승이었던 이분이 다시 전면에 나타난다고 하는 게 사실 이준석 대표를 필두해서 뭔가 변화를 만들었던 국민의힘의 모습에 되게 반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그게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를 더 좋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더 노련한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해주시는 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좀 새로운 사람들이 하면 훨씬 더 좋겠다. 꼭 당리당략을 넘어서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련미가 자칫 네. 좀 올드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이셨는데 어떻게 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뭐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매우 박한 평가를 해주셔서 조금 유감입니다만 김종인 위원장을 그렇게 박하게 평가하셨으면 2016년도에 왜 비대위원장으로 민주당은 그분을 모셔서 총선 승리를 하셨는지 일단 그걸 좀 여쭙고 싶고요. 일단 김종인 위원장님 개혁적 마인드 굉장히 높으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국민의힘의 변화를 이끌어주신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민주당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력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국민들의 여론밖에는 믿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힘을 정권 교체의 힘을 합치는 데 있어서는 남녀노소 무방하게 모두가 국민적인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에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발걸음은 또 어디로 향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고요. 예. 이제 이재명 후보는 어제 윤 후보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지만 당 차원에서 공식 논평에서는 진심 어린 축하가 어렵다라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뭐 대장동 의혹, 또 고발 사주 의혹 여러 가지 좀 유력 주자들을 둘러싼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좀 네거티브 공방이라든지 뭐 검증 차원이라든지 좀 어떤 4개월간 좀 시간이 펼쳐질까요? 어쨌든 이제 상대적 우위를 점해야 되는 경쟁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부족한 것을 지적하기 시작할 테라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어쨌든 당의 후보가 되셨기 때문에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인해서도 안 되고 존중해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기에 뭐 거기에 대한 더 변명을 하거나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시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건 좀 아쉬운데 예를 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거나 아니면 방사능 유출이 있었던 후쿠시마를 두고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라고 말했던 거나 이런 것들은 좀 아무리 상대 진영의 후보여도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유감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네. 민주당의 공식 논평에서 진심 어린 축하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선의의 경쟁한테 당부를 했었고 민주당의 공식 논평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축하는 축하고 또 비판은 비판인데 이렇게 얘기가 좀 그렇지 않냐는 비판도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희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슷한 입장인 거고요. 예. 예, 그래서 뭐 일단 이재명 후보님께서 어제 축하의 말씀을 건네주신 거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같은 후보로서 서로 네네. 그런 덕담을 해주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러나 지금 대선이 상당히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씁쓸한 대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후보들 두 분 다 지금 어떤 의혹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많이 있는 상황이죠. 국민들이 이제 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크게 분류를 하자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전과 사범으로 우리가 일단 알려져 있고 우리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특수부 출신의 부패 때려잡던 검사 출신이시고 검찰총장까지 지내셨거든요. 그 부분이 일단 극명하게 대비가 된다고 보고요. 뭐 오늘은 제가 뭐 대장동 얘기를 다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를 하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대장동 게이트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잘못했고 거짓말했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드러난 상황이고 심지어 김만배 남욱은 구속까지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특검만 계속 거부하는 앵무새처럼 그만 외치고 있으면서 동시에 마치 입법을 끌고 나와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것처럼 중간에 과정이 생략된 채 그냥 입법 만능주의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것은 180석 갖고 있다라는 힘의 오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이걸 누가 설계했고 누가 이런 이익을 소수에게 독점하는 구조를 만들었는지를 먼저 밝힌 다음에 그 제도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입법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특검 수사를 통해서 진실부터 먼저 가리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어쨌든 제가 이제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민주당의 공식 논평에 대해서는 어쨌든 축하는 부분이고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겠어요? 그렇게 그 비판에 해야 되는 대해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당의 후보가 되셨으니까 축하할 일이죠. 네. 예. 자,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된 어제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방문해서 저희가 아까 이제 2030의 표심을 흡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청년 주택을 방문을 이제 했습니다. 청년층이랑 중도층이 대선 승패를 좌우할 캐스팅 보드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건데 네네. 거기에 좀 공을 들이는 거라고 저희가 일환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 양당 후보를 놓고 투표를 하더라도 대개 20, 30대는 무당층이 많이 있습니다. 표현이 무당층이라기보다 아직 지지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약이 당연히 양당 모두 그리고 다른 대선 후보들 모두 관심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제는 그 과거에 이제 7월 달 정도에 이재명 지사가 전태일 생가를 방문할 때 어떤 한 25살 청년이 어떤 피켓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네. 뭐였냐면 나도 대통령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가 살아생전에 나에게도 대학생 친구 한 명이 있었더라면 했던 말을 가지고 했었던 그분이었는데 그분이랑 어제 오찬을 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내가 백없는 친구들에게 청년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청년주택 관련한 그러니까 사회주택이라고 불리는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 놓은 주택에 가서 사실 그 주택을 만들어낸 주요 층도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했던 일들을 주목하면서 한국 사회에 좀 주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나가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대선에서 사실 제3지대 후보들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거든요. 이번에 조금씩 이제 존재감을 좀 알리는 안철수 후보, 또 심상정 후보, 그리고 김동연 전 총리까지 이제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단일화에 대한 기대라든지 희망도 분명히 좀 아직은 불씨가 좀 살아있는 상황이고 변수가 될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좀 누가 단일화에 성공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은 지금 소위 제3지대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제 여러 후보님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우리 당이 사실 뭐 그 부분까지 다 뭐 관심이 아예 없다 그러면 그거는 뭐 사실 조금 어색하고요. 뭐 관심은 있지만 저는 좀 더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의힘이 자강력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뼈를 깎는 노력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진정성 있게 국민 앞에 다가가는 것이 더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제3지대 후보들은 사실 변수입니다. 그런데 변수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우리 전략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개혁이나 자강론은 우리의 상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가면서 제3후보 후보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또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되 대신에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한 우리가 그 한 마음을 모으는 부분은 뭐 굳이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 좀 단일화도 관심은 있지만 본질에 집중을 하겠다는 말씀 해주셨고 네. 글쎄 양당 대표들이 계속해서 러브콜도 좀 보내기도 했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어떤 기대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이 이제 워낙 선거가 박빙이라고 점쳐지기 때문에 당연히 단일화에 관심이 있고요. 근데 단일화라는 표현보다도 연정으로 나아가는 이번에 어떤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동연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저는 민주당과 한번 연결해 볼 만한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 후보와 함께하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안철수 후보의 비전은 제가 이해하기엔 그것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단순히 구도상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는 연정을 만들어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